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저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해 주시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제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만, 국민을 대표하는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엄중한 자리인 만큼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저희 역할과 자세에 대해 고민하고 다짐한 바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저의 인사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저는 1965년 경남 화동군에서 가난한 농부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낡은 교복과 교과서일 망정 물려받을 친척이 있어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독지가인 김장하 선생을 만나 대학교 4학년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사법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김장하 선생은 한약업사로서 번 돈으로 명신고등학교를 건립하여 경상남도에 기증하였고 수백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형평운동 기념사업회, 진주 오광대 복원사업, 경상대학교 남명강 건립 등 좋은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선생은 제게 자유에 기초하여 부를 쌓고 평등을 추구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며法개로 공동체를 튼튼히 연결하는 곳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능한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몸소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내게 고마울 필요는 없다. 나는 이 사회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갚으라고 하신 선생의 말씀을 저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법관의 길을 걸어온 지난 27년 동안 저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숭고한 의지가 우리 사회에서 올바로 관철되는 것을 찾는 데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것만이 선생의 가르친 대로 제가 우리 사회의 진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길이라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더라도 지금까지 간직해온 저의 초심은 언제나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대학교, 사법연수원 6년을 제외한 내내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판사 생활도 모두 부산 경남 지역에서만 했습니다. 지방에 살아보니 모든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중앙 집권하러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을 절감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불균형 성장 전략을 택한 불가피한 결과로 여길 수도 있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인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지역 불균형 해소는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할 것을 선언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8장에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고 제9장에서 국가에게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의 의지가 법전의 장식이 아니라 현실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대폭 지방에 넘기는 분권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가 만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면 생애 대부분을 지방에서 살아온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헌법에서 선언한 지방 분권의 가치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이루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저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진위 여부를 떠나 그와 같은 우려를 낳는 것 자체가 저희 불찰이므로
반구적의 자세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언행에 더욱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스스로 나태와 독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부산 판례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등 학술단체에 가입한 적이 있을 뿐 결코 정치적 이념을 추구하기 위하여 단체에 가입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두루 경청하고 제 생각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제 판단에 더 깊이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법관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였다. 그렇게 감히 자부합니다. 오로지 증거에 의해서 사실을 인정하고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법리를 도출한 다음 당의 사건에 적용하였을 뿐 그 외의 것은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인명권자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는데 저희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는 점은 이 자리를 빌려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헌법이 대한민국의 집이라면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의 문지기와도 같습니다. 제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면 동료 재판관들의 깊이 있는 견해에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토론하겠습니다. 외부의 다양한 시각에도 열린 자세로 대하겠습니다. 부단한 소통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 제 견해에 그 어떠한 편견이나 독선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늘 경계하고 정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청문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로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받고 앞서 말씀드린 저희 각오를 더욱 굳건히 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청문회가 헛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고 조언과 충고를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하여 기조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문영배 후보자님. 네, 우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축하드립니다.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인간은 결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명제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한 사람을 어떠한 색깔, 어떠한 편으로 우겨 넣어서 아예 표를 붙여버리고 그 사람 전체를 하나의 성향으로 그렇게 단일화시키려는 시도들이 너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의 그간의 노력들을 보면 예를 들어 2017년 3월 10일 딱 2년하고 한 달 전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언론이나 또는 SNS나 또는 이곳 여의도 국회에서조차도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다수가 보수이기 때문에 결코 탄핵 심판은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파대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뭐 그런 언론의 기사는 뭐 봤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 네. 하지만 만장일치였습니다. 헌법재판관들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계신 그 무게와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뇌찬 결정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 재판소 밖에서 여러 무척 많은 분들이 시위를 하시고 고함을 지르시고 또 여러 가지 충돌도 있으셨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삼축인 입법, 사법, 행정은 이미 두 전직 대통령께서 현재 재판을 받고 계시는
정도고 그 전에도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었고 특히 행정부의 주축을 차지하는 검찰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있고요. 저도 소속되어 있지만 입법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그나마 믿음의 한 축이었던 사법부마저 이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서 설마 했던 것이 상당 부분 자료에 의해서 그 법적 판단이야 나중에 뒤로 미룬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법부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그 재판에 대해서 다른 권력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치도 다른 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시사되고 있느냐. 그 자체만으로도 무척 엄중하고 충격적인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권력과 뼈대가 국민의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오직 어떻게 본다면 헌법재판소만이 그동안 사실 국민의 신뢰를 그렇게 훼손시킬 만한 문제들은 전혀 노동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면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지난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이전까지는 헌법재판소가 있는지 뭐 하는 곳인지 그러니까 나랑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잘 아는 분들이 많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는 그 탄핵 심판을 계기로 해서라도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을 우리 국민 모두가 좀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얼마나 중요하면 재판관 한 분 한 분마다 매번 지명되실 때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헌법재판소의 의미와 중요성 네. 학술적인 이야기 뭐 법 전문 용어 이런 거 말고요. 중학생 정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소신에 찬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흔히들 헌법은 법과 정치의 교차 영역이라고 합니다. 헌법은 모든 사태의 최종적인 중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방향을 정해줘야만 나머지 그 모든 국가기관이 제 갈 길을 찾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국가를 사람으로 치면 헌법재판소는 뇌에 해당된다. 이렇게까지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뭐 네. 심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 심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 최후에 맞아 헌법재판소가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 거네요. 헌법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이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 거죠. 네. 네. 헌법재판소가 최초에 탄생한 것은 1960년이죠. 네, 그런 거 네. 같습니다. 네. 4.19 혁명으로 국민들께서 독재 권력을 쫓아내고 네. 우리가 주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주인이지 대통령이나 일부 권력자들이 주인이 아니다. 이런 외침 속에서 이것을 지켜줄 수 있는 게 누구냐 도대체. 정치 권력은 다 자기들 입맛에 맞게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이익 챙기려고 하고 권력을 탐유하고 법원마저도 믿지 못하겠고 헌법재판소란 기관이 제발 헌법 지켜달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4.19의 혁명의 그러한 소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헌법재판소가 폐쇄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개헌에 의해서. 네.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서. 그렇죠. 네. 언제 다시 살아났습니까? 그 9차 네, 9차 개헌. 네. 1987년. 네. 그때 역시 4.19에 못지않은 국민들께서 안 되겠다. 그동안 역대 군사 독재 정권이 박정희, 전두환 이어지는 18년, 7년 이어지는 기간 동안 헌법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 당시 개헌들은 모두 국민의 뜻이 아니라 독재 권력의 뜻에 의해서 마음대로 개헌이 이루어진 거 아니었습니까? 안 되겠다. 또다시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다시 그 헌법재판소의 설명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심장,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이유에서 압박을 하든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누가 추천한 한지에 영향받지 마시고 우리 헌법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예. 후보자님 지금 신분이 어떻게 되죠? 네, 대법원 소속 판사입니다. 지금 판사로 돼 있죠. 네. 이 대통령도 인사청문회를 완전히 무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보자께서도 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나만한 그냥 하루성, 일회성 통과하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공직후보자 병력사학 신고서 여기에 예? 예. 후보자 직장이 헌법재판소로 돼 있어요. 예?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예? 이 저희들이 왜 여기 앉아 있죠? 오전 내내 인사청문회 무용론 오죽했으면 국회 무시하고 국민 무시하고 오죽했으면 지금 인사청문회 하는 이 요청안에 예? 직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제동 헌법재판소 예? 너무하십니다. 다들 너무해. 대통령도 너무하고 후보자도 너무하고 아나무인도 이런 아나무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그 기재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한 거예요. 밑에 문영배 날인까지 되어 있어요. 아, 예, 예?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인사청문회를 우습게 알고 예?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셔. 공보관실 운영비 있죠. 예. 후보자께서는 내가 사용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뭐 가정법원에서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2017년 6월 5일자 공보관실 운영비 150만 원 현금 수령한 건데요. 네. 여기에 수령인이 그 당시 행정관이던 김모모 행정관이에요. 예. 제가 브라인드 처리를 했는데 이름은 이분 말씀은 공보관실 운영비 지급 결의서에 날인을 한 것은 맞지만 사용은 안 했다.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모른다. 현금을 직접 받거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적이 없다. 구경도 못했다. 당시 공보관 입장에서는 비용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 제가 그냥 대리로 도장을 찍은 거다. 그때 당시만 해도 아무 생각 없이 찍었다. 자, 수령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요 공보관실 운영비 지급 명세서는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 맞죠? 공보관실 운영. 아니, 판사로서 이야기해 보세요. 요 김모 계장 진술이 맞다면 요 지급 명세서는 허위죠. 저는 그렇게 진술한 걸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모 계장이 이렇게 진술을 했고 저희들이 확인까지 했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것은 지급 명세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다. 자, 저 영상을 한번 보시죠. 저희들이 공보관실 운영비, 업무 초준비, 특정 업무 경비 이걸 저희들이 한 게 아니에요. 저 한번 보십시오. 2013년도에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특수활동비, 이른바 예산법상으로는 특정 업무 경비인데 영수증을 반드시 받도록 돼 있고 누구한테 줬을 때는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도 집행 내용 확인서를 갖추어서 공무 관련성을 명확히 해라. 이건 국회도 지적했고 감사원도 지적했고 기재부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률가 출신이니까 법무 불이는 용서됩니까? 안 됩니까? 나 법을 몰랐다. 그런 지침을 받은 적 없다. 사무처에서 나에게 그런 법적상 지침, 예산법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 그래서 못했다. 변명입니까? 그런데 어디에 썼다는 증명서, 그 다음에 집행 확인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횡령입니까? 아닙니까? 횡령이죠?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횡령이잖아요. 보자! 횡령 맞죠? 특정 업무 경비 통장에 넣는 그 순간 횡령입니다. 이렇게 특정 업무 경비가 개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대한민국 헌법을 해석하는 최고 책임을 후보자님께 맡겨달라고요? 전 못 맡겨요. 공금을 이용했네 말았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따졌습니다. 얼마나 졸렬한 문제입니까? 이동욱 후보자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린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부적격자인 게 분명해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의겸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분들 말씀. 저는 당시 그 저래서 당시에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많은 분들이 이 사퇴를 종용을 했죠. 결국은 이모 저분이 자진 사퇴를 했죠. 예. 이 문제의 발단은 저기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후보자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한 게 아닙니다.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렇게 혹독하게 주장한 내용입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 자, 후보자님. 네.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통제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권한 쟁의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 같습니다. 헌법재판관이 되겠다고 하시면서 헌법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몰라요? 뭐 탄핵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예? 가지 탄핵 심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민에 의한 통제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국회에 의한 통제가 있을 수 있고, 네. 법원에 의한 통제가 있을 수 있고,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가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우리 권영선 교수님 교과서에 보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아니, 뭐 헌법 연구하는 우리법단 연구회 그 회장까지 하신 분이 뭐냐? 정당에 의한 통제예요. 네. 예? 거기 교과서에 보면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정당에 의한 통제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독단과 독성과 오만에 가득한 인사들명에 대해서 이 야당이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외치는데도 이렇게 특정 인구의 정치적 비양성을 지닌 이런 인사들을 계속 추진을 하는 것은憲법 위반입니다. 이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임명권자의 독립해서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요구로 생각하고 하시지 마시고요. 이 헌법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 방법을 이렇게 대통령이 무시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헌법재판 안 하실까요? 만약에 있는데요? 헌법재판이 헌법재판 대상 아닙니까? 들어오면 그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소신도 없는데요. 예, 서울 황석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후보자를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법조계에 있는 그 후보자의 평판으로 볼 때는 헌법재판관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실한 자세로 소신을 밝히면서 청문회에 잘 임해주시고 청문회를 무사히 마치고 임명을 받게 되면 우리 사회의 소수자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의원들이 날카롭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후보자에게 충분한 답변 기회를 못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준비했던 사항은 아닌데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야당 의원님들 질문하시면서 공보관실 운영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도 준비를 하셨을 텐데 이 문제의 어떤 점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다음과 같은 이메일이 왔습니다. 공보관실 운영비는 법원장님들의 대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경비이며 현금성 경비이고 집행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법원장께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 지침에 따르면 이 기타 운영비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이 될 수 있으며 현금 수령한 사람의 날인이 있는 지급 명세서가 작성되면 정빙 서류는 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정법원의 보호소년, 다문화가정, 국선보조인, 청소년 회복센터, 피학대 아동 가정 들과 법원 홍보 행사를 하는데 전액 사용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후보자의 답변을 정리를 해보면 그 당시에 예산 지침이나 법원행정처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른 증빙 자료를 다 갖춰서 적법하게 사용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무슨 개인적으로 쓰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용처에 맞게 사용했다는 내용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거기에 더해서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임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후보자께서 직접 뭐 지명을 스스로 하신 것은 아니지만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이유에서 후보자가 지명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명된 이유에 대해서는 뭐 언론을 통해서 짐작할 뿐이고요. 헌법재판소는 첫째로 그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킴으로써 대한민국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그 균형 감각을 갖추고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사회생활을 거의 전부 법원에서 보냈습니다. 네. 최근 법원은 사법농단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생각하시기에 사법농단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차적으로 그 권한이 대법원장님과 법원행정처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것이 그런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이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계시던 시절에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너무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상고법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뭐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한데요. 이거를 추진하면서 판사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하는데도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나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되고 상고법원을 만드는 것은 그 하나의 해결책이니까 거기까지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위해서 청와대를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 상황을 알아본다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받는다거나 혹은 무슨 영장 관련해 가지고 알아본다거나 또 국회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지금 받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너무나 비슷한 분들만 모여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이탄희 판사 같은 분이 들어가면서 아니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렇게 되면서 지금 드러나게 된 것이 사법농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대법원장님과 법원행정처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그것이 사태의 원인이라 그런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네.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에 있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들이 항상 양측에서 있습니다. 보수 정부일 때는 너무 지나치게 보수 쪽 인사들이 헌법재판소를 꽉 채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고, 지금은 또 야당에서는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재판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행동하실 건지 각오를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미국 헌법을 기초한 해밀턴에 따르면 법원은 칼도 지갑도 없기 때문에 그 권력의 취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종신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적인 문제로는 그 임명권자의 임기와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기가 너무 비슷합니다. 거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로서는 만약에 제가 임명이 된다면 그 임명권자를 포함한 모든 세력으로부터 독립한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뭐 우리법 연구회나 뭐 국제인권법이나 이런 데 소속된 회원이라고 해가지고 편향된 재판을 할 거라고 선입견을 가진다든지 또 그런 출시는 안 된다든지 하는 그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같은 학회 출신이 너무 많다. 이런 염려는 저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헌법재판관들이 출신에 상관없이 또 과거 어떤 사람들과 어떤 학술단체를 했는지에 상관없이 독립해서 오로지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런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지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소신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공보비 문제나 또 특히 우리법 연구회 가입 활동 이런 문제를 제외하고는 아주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법 연구회에 가입할 때 단순히 학술단체로 알고 가입했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네. 맞습니까? 네. 그 뒤에 그러면 이 우리법 연구회가 이념 편향된 단체라는 걸 언론에도 많이 나고 실제 그렇게 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언제쯤 그런 이념 편향된 단체인 걸 확인했어요? 제가 회장으로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2009년입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그런 단체에 가입했다 해서 판결 이념 편향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 판결로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 의견에 저도 공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그런 이념 편향 단체 소속이었던 사실이 알려지면 후보자님이 한 판결을 신뢰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념 편향 단체의 그 사실을 알았으면 탈퇴했어요? 지금은 2018년 연말에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탈퇴를 왜 안 합니까? 저는 학술 연구 단체성을 좀 더 이렇게 공개를 하면 조금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크게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외부적으로 성향이 드러난 단체의 법관들이 소속하는 것은 저는 백해무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후보자님처럼 아주 기록을 잘 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훌륭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그런 단체에 소속돼 가지고 계속 있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라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특정 이념단체에 가입했다는 것 자체가 판결 외의 다른 형태로 국민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판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전 절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지금 아까 그 후보자님께서 사법 독립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불의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표현도 하신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계시는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좀 확인을 구하겠습니다. 자, 김경수 경남지사 그 사건 판결과 관련해서 지금 성창호 부장판사가 담당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여권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 기소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업무상 비밀 누설죄로요. 그런데 그 업무상 비밀 누설죄의 공소 사실을 보니까 이것은 대법원 예규에 따라서 내부 보고를 한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기소 선례가 없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보복 기소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1971년에 제1차 사법파동이 있었던 사실은 알죠? 네. 그게 판결과 관련해서 기소가 되니까 판사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네. 거의 대부분의 판사들이 서명을 하고, 그래서 검찰은 기소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그 사법 독립은 굳건하게 지켜졌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런 성창 후보장 판사에 대한 기소, 내부 보고에 불구하고 대부분 예규에 따른 행동이고, 기소 선례도 없고 판례도 없고, 이런 사실을 놓고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불의를 묵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행동을 취했죠? 제가 뭐 특별히 한 건 없습니다. 물론 기소돼서 재판을 받을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사건의 이 결과를 뭐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은 판사들은 용감해야 됩니다. 예. 용감할 수 있으려면 이런 특정 단체에 소속되면 안 돼요. 이미 성향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아주 불의를 묵과하지 않는 그런 판사로서의 태도를, 목숨을 걸고 사법 독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판사로서의 행동이 불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법연구에 해산돼 있죠? 네. 소속됐던 판사들이 몇 명이나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까? 마지막 해산 당시에 45명 정도 됐습니다. 어떻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옥의 티 같은 그런 지금 후보자님한테는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훌륭하신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행스러운 거는 정말 판결에 있어서 편향된 그런 행동은, 판결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처음 뵙죠?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소위 공보관실의 홍보비, 네. 후보자께서는 본인하고는 법원장으로서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뭐 포괄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만, 그렇죠. 예, 실무는 제가 할 수가 네, 없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네. 네. 포괄적인 책임은 있지만은 제가 아니라 지금 후보자께서 직접적인 관련은 안 했다. 네. 그리고 지금 파악한 법마에 의하면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 네. 그런 거죠. 네, 그 감사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는 지금 현재 후보자께서 이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 실대 배제 기준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유일한 후보더라고요. 물론 제가 충분하게 조사를 못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7대 배제사항 잘 아시죠? 네. 후보자는 자신합니까? 네, 뭐 나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예. 딱 의심스러운 것은 2004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창원지법에 근무하면서 경남 창원시로 부인과 함께 주소지를 옮겼다가 네. 2007년 2월 다시 부산시 양정동 현대아파트로 복귀했어요. 네. 이때 무슨 뭐 부동산 투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죠?
그 관사를 못 받아가지고요. 네. 이사를 했습니다. 네, 전세. 그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아무런 무슨 예. 비리가 뭐 부정 같은 건 없었다. 네. 저는 위장 전입을 네, 한 적이 확실하고 없습니다. 말씀하죠. 지금 뭐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지만은 과거 정부에서는 저도 법사위원을 오랫동안 했어요. 네. 보수가 8, 진보가 1이어서 너무 편향됐다. 예. 그런데 지금은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시민단체가 청구한 낙동강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에서 후보자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시민단체에서 진보 판사가 변절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후보자께서 판사는 법에 따를 뿐 좌파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일화가 있는데 뭐 사석에서 한 이야기인데 그게 기사가 됐습니다. 기사가 됐죠. 네. 지금도 그 소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저는 4대강 판결이 잘 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네. 판사는 뭐 진보 판사도 보수 판사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서 판결했을 뿐이다. 네. 그 양심을 지켜나갈 거죠. 네. 일반적으로 그러나 보면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보적 판결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 통념상. 글쎄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그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은 판결은 이제껏 없었습니다. 없었죠. 제가 듣기로는. 예. 자, 제가 이제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후보자의 가치관을 보니까 물론 답변 한 바에 의하면은 네. 사형제도 낙태죄 폐지 주장하시죠? 입법론적으로 그 사형제는 폐지되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예. 예. 낙태죄 역시 낙태죄도 입법론적으로는 제한적으로 그 산모의 그 자기 결정권을 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갔으면 네.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일 모레 4월 11일 날 네. 헌재에서 낙태죄에 대한 결정을 하죠. 네. 그때 만약 지금 임명을 받았다고 하면은 낙태죄 폐지에 의견을 내실 거 아니에요? 그건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 생각해 보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헌법재판관 지휘에서 오케이. 자, 좋습니다. 연구는 안 좋습니다. 됐습니다. 예. 지금 현재 여성계나 저 개인적으로도 낙태죄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종교계에서는 네.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동성혼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성애는 찬반의 영역에 속하지 않고 동성혼은 현 단계에서는 반대입니다. 반대다. 네. 되게 제가 그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하면 이걸 꼭 물어봤어요. 네. 그런데 동성애는 양자간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국가에서 관련할 수가 없고 네. 동성혼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니다. 네. 이렇게 하지만은 일부 이건 기독교계가 심한데 천주교도 전부 다 동성혼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자기 딸을 시집 보는데 신랑 입장 하는데 여성이 들어오면 좋겠어요? 이렇게 굉장히 갈등이 있지만은 또 사회에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찬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도 그렇지만은 우리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대만이 동성혼을 합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는 굉장히 법안 통과가 어렵겠지만은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진보적 헌법재판관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허용될 것이다 하는 우려를 종교계에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셨죠. 네. 또 그때 가서는 헌법재판관의 입장으로서는 다릅다 이런 얘기 안 하실 거죠. 헌법 36조 1항이 동성혼을 인정하는데 저는 장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후보자는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 군대 내 그 동성애 처벌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요. 그 다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지금 쟁점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좀 소득이 있는 곳에 가세가 되어야 되지만 종교 활동의 자유는 보장돼야 됩니다. 그 관련 사건이 지금 헌재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후보자님,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저 역시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관련돼서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2013년 5월 25일 날 작성하신 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글이 있던데 이거 본인이 작성하신 거 맞죠? 네, 제가 작성했습니다. 예, 이 글을 제가 읽어보면서 거칠게나마 좀 정리를 해보니까 네. 판사에게 요구되는 덕목으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브레이트의 글을 인용하면서 네. 불의를 묵과하진 않아야 된다를 네.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브레이트가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불의를 묵과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강조하는 일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근데 판사들도 가끔 불의를 묵과하는 삶을 산다. 네. 불의를 묵과하면 안 되겠다. 이런 글을 쓰셨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걸 하나 강조하셨고 또 보니까 어떤 말을 쓰셨냐면 성찰하는 삶이 필요하다. 네. 특히 다수의 삶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한 것 아니냐. 네. 또 다수의 삶에 대해서 내가 무심하거나 무지한 것 아닌가에 대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글을 쓰셨어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법관이 좋은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불의를 묵과하지 말고 그다음에 다수의 삶에 본인이 얼마나 가까운 것을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지내야 된다. 네. 그래서 뭐 그 방법으로 뭐 독서나 체험도 얘기하시고 막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요 글을 읽으면서 제가 들었던 그리고 또 이 글 자체에도 언급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특이한 게 그 법원의 신뢰나 또는 재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될 방안 중에 하나로 언급하고 계신 게 정관예우를 없애야 된다라고 써놓으셨어요, 이 글에. 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정관예우가 법안에 있다는 겁니까? 대부분의 네. 대법관 후보자나 헌재재판관 후보자 중에 판사 출신 분들에게 제가 여쭤보면 정관예우는 없다고 대답을 하세요. 저는 정확하게 정관예우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관예우는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있다라고 누가 말한다면 아니다라고 강하게 말할 수 없는 상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관예우를 언급하셨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하나로 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언급하셨어요. 제가 그 글을 쓴 목적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불의를 묵과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방금 답변하실 때도 정관예우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상 느낌적으로는 정관예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표현이신 것 같은데 불의죠. 네. 불의죠. 네. 그걸 없애기 위해서 후보자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 창원지방법원에서 형사부장으로 있을 때 양형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데 앞장섰고요. 그 다음에 제 자신이 항상 그 제대로 하고 있나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고 네. 또 이 글에 보면은 박시환 전 대법관이 과거에 공안 사건 관련해서 무죄 판결을 했더니 저 멀리 임용된 6개월 만에 저 멀리로 인사제 네. 배치되더라. 네. 이런 일이 정말 있어서 되겠느냐라는 글도 나와 있는데 네. 최근에 정치에 관여하려고 했었던 사법농단 네. 또 그 사법농단 과정에서 벌어졌던
후배 법관들의 인사 불이익 조치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송모 판사의 경우에는 법원 내부에 비판적인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본인이 희망하지도 않은 격오지 법원에 배정이 됐었고, 비슷한 처우를 받은 2-3명의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 사실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예, 하여튼 지금 재판 진행 중이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가정법으로 여쭤보겠는데, 이런 일도 불이겠죠? 만약에 있다 그러면. 있다면 불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 네. 또 그것은 불이기 때문에 묵과해서는 안 된다. 판사들은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계신 거죠? 네. 저는 이후에도 그런 철학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헌재 재판관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불의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삶에 무심하거나 무지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셨던 그 철학은 바뀌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법 연구에 관련돼서 저도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거는 뭐냐면요. 2009년에 월간조선에서 우리법 연구에 대해서 정밀 분석한 기사를 하나 실었는데요. 네. 저 기사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인터뷰 기사인데, 우리법 연구의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행동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개인적 차원에서 각자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이지 연구의 차원에서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가요? 아까 제가 말한 겁니다, 저게. 본인이 제가 인터뷰한 겁니다. 여기 익명으로 돼 있다고 그러던데. 월간조선의 그 기자님한테 네.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 본인은 그렇다면 우리법 연구에는 어떤 단체 행동을 하는 학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법 연구의 차원에서 뭘 하는 거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단체 차원에서의 집단 행동을 각자 해서는 안 알아서 된다고 하는 것이지. 2009년부터 생각을 해왔다. 네네. 예. 제 회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학술 연구 단체성을 강하자 그렇게 제가 강조했습니다. 2009년에 인터뷰한 거니까 약 10년 전 인터뷰인데도 네. 그때부터도 그런 생각 계속 가져왔었다. 네네. 예, 명단 공개를 제가 추진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한 장 넘겨주시죠.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주요 인사들이 보수적이라고 평가받았던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 주요 인사로 가기도 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다는 것은 인연적 편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저는 그분들 능력으로 뽑아 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재훈입니다. 제가 오전에 그 헌법재판관님 서류 제출 과정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자금 네. 그 횡령 관련돼 가지고는 전혀 그런 데 대한 추가 소명 자료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다. 그런 거를 이제 요청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네네. 그러면 3월 19일 이후에 청와대 인사와 면접을 한 적이 있습니까? 면담. 없습니다. 전혀 구두로 서로 얼굴 보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소통하지 않았나요? 3월 19일 이후에 만난 적이 이전에는요? 이전에 인사검증팀 직원들로부터 그 서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자료가 이렇냐라는 전화를 그러니까 받았어요. 전혀 면접 같은 건 한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면접도 안 하세요? 없고요. 제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답변한 것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얼마나 허술한지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사법부에 계신 분들, 법원에 계신 분들의 첫 번째, 지금 새로 임명될 분들의 첫 번째 검증 규정이 검증 과제가 뭐냐? 양승태의 사법농단에 관련된 이 6가지 피의 사실, 6가지 피의 사실 아십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6가지 피의 사실 아닙니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6가지 피의 사실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이 돼 있느냐, 없느냐가 사법부를 운영하는 고위직 인사의 검증의 가장 큰 저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것도 예. 그런데 여기 6번째 예산 불법 편성 집행, 공공안실 운영비, 비자금 조성 이 6번째 피의 사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지금
후보자께서는 관련이 돼 있단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이런 방구도 안 했다.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해서 검증을 안 하느냐. 청와대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최우선 순위로 검증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 전혀 검증하지도 않고 구두로라도 저희가 지금 물어보는 정도로 950만 원을 어떻게 수령했습니까? 또 이걸 어떻게 지출했습니까? 라는 질문도 안 했다. 여기서 저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얼마나 부실하고 얼마나 인사 참사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십시오. 이게 감사원에서는 주의 요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운영비를 어떻게 지출해야 되느냐? 일직, 숙식비, 과 운영비, 조직 또는 기관을 대표해 행하는 소속 직원 및 업무 관련자 조의금 제한돼 있고 과 인원수에 따라서 6인 이상은 18만 원, 5인 이하는 9만 원 정확하게 정의돼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최소한의 인사 검증도 하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구두로라도 후보자에게 사용 철회든지 이런 게 수용 어떻게 됐냐? 만약에 윤석열 지검장께서 저희가 국정감사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포괄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된 분들은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너무도 잘 알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라든지 면접이라든지 구두로라도 후보자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또 후보자는 답변한 적도 없고 이런 분들이 지금 인사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6명이서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이 문제를 얘기도 안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에 허술하고도 아니란 검증이 지금까지 11명의 낙마자가 생겼고 10명의 청문보고서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하게 된 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이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청와대에서 이런 검증을 하는 잣대와 우선순위로 검증해야 될 게 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런 아마추어들이 인사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 국회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민정수석실에서는 후보자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거론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거론이 되고 이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문제로 기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원장들이 이 문제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둘째 문제 치더라도 이 문제에 다 개입이 돼 있는 겁니다. 알고 쓰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모르고 쓰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에서는 단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다? 이게 검증입니까? 이런 청와대의 안일한 검증 때문에 이런 인사참사가 벌어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거는 제가 예.